플로리다 키웨스트 앞바다에서 일상적인 잠수 도중 4명이 탑승한 잠수정이 침몰한 군함의 잔해에 얽히고 맙니다. 그들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고 구조대가 생명 유지 장치가 닿기 전에 이들에게 도착해야 합니다. 1973년 6월 17일 존슨시 링크호의 승무원들은 플로리다 키웨스트에서 50해리 떨어진 해역에서 잠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학자들이 어류 개체수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계된 통발을 회수하기 위해 USS 프레드 T 베리호의 난파선으로 잠수하고 있습니다. 베리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취역한 미 해군 구축함이었습니다. 1971년에 임무를 마친 후 이 배는 키웨스트 앞바다 이 지점에 해양 생물을 위한 인공 암초를 만들기 위해 침몰되었습니다. 연구선에 탑승한 사람 중 한 명인 로버트 믹은 어류학자, 즉 물고기 생물학자입니다. 그는 베리호의 난파선에 서식하는 물고기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존슨시 링크는 심해 과학 연구를 위한 특수 잠수정입니다. 이 잠수정은 사람과 연구 장비를 최대 305m 깊이까지 데려갈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잠수정은 2년 전에 제작되었으며 최대 5명의 승무원을 태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은 2개의 별도 구획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조종사의 구획은 지름 1.5m, 두께 약 10cm의 아크릴 구체로 되어 있어 잠수 중에 파노라마 뷰를 제공합니다. 잠수 중에 조종사 구획은 수면과 동일한 기압을 유지합니다. 뒤쪽 구획은 최대 3명의 잠수부가 들어갈 수 있는 다이빙 구획입니다. 다이브 구획은 심해에서의 락아웃 다이빙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길이 2.5m, 지름 1.5m의 알루미늄 원통으로 양쪽 끝에 반구가 용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션게이트의 타이탄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이버들이 다이브 벨처럼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바닥에 해치가 있습니다. 다이버의 구획은 바닷속 깊이와 동일한 압력으로 가압할 수 있어서 다이버들이 이 해치를 통해 나가 잠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구획은 승무원들이 그 사이를 이동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파일럿 구획이나 다이버의 락아웃 구획 중 한 곳에만 머물 수 있습니다. 다이버 구획 바로 뒤에는 잠수용 가스를 저장하는 또 다른 구형 탱크가 있습니다. 실린더 안의 가스는 헬륨이 86.5%, 산소가 13.5%입니다. 그 실린더는 최대 130바의 압력을 견딜 수 있지만 잠수 당시 가득 차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실린더의 용량도 잘 모릅니다. 시링크의 설계자이자 제작자는 에드윈 알버트 링크였으며 그는 시링크 지원선인 연구선 시다이버에 탑승해 있습니다. 시다이버는 아침 내내 시링크를 키웨스트에서 베리호 난파선까지 운반해 왔습니다. 연구선의 승무원들은 시링크의 잠수를 감독할 것이며 공식적인 지휘 체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드윈 링크가 사실상 잠수 작업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시링크에는 선박의 조종사 아치볼드 맨지스와 과학자 로버트 믹이 조종석에 탑승해 있습니다. 2명의 승객 엘버트 스토버와 에드윈 클레이튼 링크가 잠수실에 있습니다. 에드윈 클레이튼 링크는 에드윈 엘버트 링크의 아들이며 그는 클레이튼이라고 불립니다. 이 두 사람이 잠수실에 있긴 하지만 잠수할 계획은 없기 때문에 조종실과 마찬가지로 잠수실도 밀폐되어 지상과 같은 압력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락아웃 다이빙을 위해 압력이 가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잠수이며 미국 해안경비대 조사에 따르면 이번이 시링크호의 130번째 잠수입니다. 이 해안경비대 보고서에는 잠수 관련 정보가 자세히 담겨 있어 저는 기록을 위해 대부분을 여기서 수집했습니다. 남자들이 출발 전 모두 준비합니다. 해안경비대 보고서를 보면 그들이 안전을 꽤 느긋하게 여긴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이브 구에게는 연구 관찰자로 온 스토버와 클레이튼 링크가 있는데 둘 다 반바지와 티셔츠만 입고 있습니다. 계획된 잠수 깊이에서는 정말 춥고 그들의 복장 선택은 어떤 지연이나 어려움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파일럿 구에게 있을 미크가 그들에게 경고하지만 그들은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다. 맨지스 대신 훈련 파일럿이 시링크의 잠수 전 안전 점검을 완료합니다. 그는 잠재적인 문제를 발견합니다. 훈련 파일럿은 파일럿 구에게 있는 이산화탄소 정화 장치의 2개 팬 중 하나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산화탄소 정화 장치는 과도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파일럿 구에게 공기를 안전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팬 하나만으로도 작동은 하지만
두 번째 펜마저 멈추면 예비가 없습니다. 훈련 파일럿은 고장난 펜을 고치지 않고 다이빙을 위해 선박에 탑승할 때 맨지스에게 그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언급합니다. 원정대는 예비 펜 없이 진행됩니다. 선박이 바다로 내려지고 08시 36분에 시링크가 수면 아래로 잠수합니다. 잠수정은 곧장 아래로 내려가고 9분 후 4명의 남자는 해저 104m 깊이에 도달합니다. 조종사 맨지스는 엔진을 끄고 시링크가 물속에서 얼마나 표류하는지 관찰하여 해저의 조류 상태를 가늠합니다. 그는 표류 속도가 약 0.4노트이고 시야가 좋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키웨스트 이 지역의 100m 깊이에서는 꽤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는 출발하기 전에 선박의 부력을 약간 음성으로 조정합니다. 즉, 물속에서 약간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선박을 더 잘 제어하고 침몰한 군함에 가까워졌을 때 위로 떠올라서 무언가에 닿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베리오의 난파선 쪽으로 향합니다. 9시 4분 승무원들은 배에 접근하면서 베리오의 닷사슬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베리오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들은 배의 반대편에 있는 어망이 설치된 곳으로 가기 위해 배 위로 올라가서 지나가야 합니다. 그들은 베리오 위를 지나가고 그 후 맨지스는 어망을 지나 바로 바다 바닥에 다시 시링크를 내립니다. 그는 방향을 돌려 어망에 접근할 준비를 합니다. 어망은 베리오에서 4.5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물고기를 잡기에 좋은 장소이지만 난파선에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측면 모터, 후방 모터, 그리고 양쪽 선수 스러스터를 조작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어망에 접근합니다. 그들은 어망까지 겨우 12m만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잠깐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접근하는 동안 맨지스는 조종실에서 타는 냄새를 맡고 전기 결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전기 커버를 열고 조사하지만 아무런 문제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 문제가 맨지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걱정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함을 찾지 못하고 계속 이동하여 어망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집어 수면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이것은 간단한 절차여야 합니다. 시링크 앞쪽에는 끝에 포크가 달린 2.5m 길이의 팔이 있습니다. 덫을 집으려면 포크를 어망의 밧줄에 밀어 넣습니다. 이 밧줄에는 2개의 부표가 달려있어 줄을 떠오르게 합니다. 팔에 달린 포크가 줄과 맞물리면 마우징 장치가 줄을 제자리에 고정시킵니다. 마치 카라비너를 밧줄에 딱 하고 거는 것과 같습니다. 부표는 줄이 포크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이로써 집기 절차가 완료됩니다. 맨지스가 덫을 들어올리려 합니다. 그는 회수줄을 포크에 넣지만 마우징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줄이 다시 빠져나옵니다. 그는 다시 시도합니다. 그 팔은 천장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로봇 팔이 아닙니다. 줄을 집기 위해 파일럿 맨지스는 시링크를 위치에 맞게 조종해야 합니다. 그는 다시 시도하기 위해 시링크를 조금 뒤로 뺍니다. 그는 줄을 포크에 넣지만 다시 한번 마우징 장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뒤로 물러나 시도합니다. 또다시 장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3번의 시도가 모두 실패하자 승무원들은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임무를 중단합니다. 저는 그들이 수면으로 돌아가 팔의 마우싱 장치를 수리한 뒤 다시 시도하러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맨지스는 시링크를 덫에서 멀리 이동시키는 동안 선체의 뱃머리를 약 5도에서 10도 정도 좌연 쪽으로 약간 떨어뜨리고 기울입니다. 피벗 포인트는 잠수정의 중앙에 있습니다. 맨지스가 뱃머리를 좌연 쪽으로 내리면 선미는 같은 정도로 우현 쪽으로 올라갑니다. 다음으로 맨지스는 시링크를 덫에서 더 멀리 후진시켜 베리에서 충분히 멀어져 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은 이제 1시간째 해저에 머물러 있고 시각은 대략 09시 45분입니다. 맨지스가 시링크를 후진시키는 동안 여전히 약간 기울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멈춰 섭니다. 선박이 침몰한 배의 깃대에서 나온 케이블에 걸려 있지만 맨지스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시링크의 우연 쪽에 있는 갈고리에 걸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물고기 바구니를 잡으려고 사용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갈고리이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작동합니다. 또한 우연 쪽으로 튀어나온 시링크의 다른 부위 아래에도 걸려 있습니다. 맨지스는 이 구역이 에어컨 유닛에 가려져 있어서 볼 수 없습니다. 조종석 버블에서의 시야는 이 한 군데의 사각지대를 제외하면 매우 좋습니다.
그는 그들을 빼내기 위해 선박을 이리저리 움직이지만 그들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느 방향으로든 약 6m 정도 움직일 수 있고 약 270도 정도 회전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그들은 110m 깊이에 갇혀 있고 뚜렷한 탈출 방법이 없습니다. 시링크에 있는 4명의 남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평가하기 시작하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조종실과 다이브 구획 사이의 소통은 인터폰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파일럿 구획에 있는 맨지스와 미근 다이브 구획에 있는 두 남자와 소통할 때 듣기 모드와 말하기 모드를 번갈아가며 사용해야 합니다. 스토버와 클레이튼 링크는 스위치 조작 없이 인터폰으로 바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이브 구획의 라인은 항상 열려 있어서 파일럿들이 다이버 구획을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브 구획 앞쪽에 있는 작은 창문을 통해 서로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맨지스는 시링크를 풀기 위해 몇 가지 추가 조작을 시도하지만 오히려 더 엉킬 것 같아서 멈추기로 결정합니다. 오전 9시 53분에 맨지스는 수중 전화를 사용해 시다이버에게 연락하여 다이브 지휘팀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시링크에 있는 사람들과의 통화가 끝난 후 시다이버의 지휘팀은 무정의로 해안경비대의 상황을 전달하고 해군 잠수부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해안경비대 보고서를 보면 해안경비대도 시다이버의 승무원도 위험이 즉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수부를 요청하는 것이 꽤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아마도 모두가 잠수부든 다른 방법이든 구조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시링크의 생명 유지 장치가 구조 계획과 실행에 충분한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제 선박을 구조할 방법만 찾으면 됩니다. 그들은 오전 10시 5분에 해안경비대에 연락합니다. 이 정보는 해안경비대의 지휘체계를 통해 전달되어 미 해군까지 올라갑니다. 해군은 키웨스트에서 잠수함 구조함 US 스트링거를 현장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함정에는 잠수부들과 기타 잠수 지원 장비가 탑재되어 있어 이런 종류의 구조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함정입니다. 함정 출항은 15시 예정입니다. 해양경찰과 해군이 구조 작업을 조율하기 시작하는 동안 해상 잠수부와 시링크에 있는 대원들 사이에서는 락아웃 다이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다이브 커맨드 크루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제안된 계획은 한 명이 다이브 컴파트먼트에서 바다로 나가 시링크를 강철 케이블에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획이고 분명하고 쉬운 해결책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락아웃 다이빙에서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이브 구획에는 2개의 해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이브 구획으로 열리고 다른 하나는 바깥쪽 바다로 열립니다. 락아웃 다이빙을 위해 해치를 열려면 컴파트먼트 내부의 압력을 바깥 물의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높여야 합니다. 압력이 같아지지 않으면 바깥 해치를 열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가스 공급 실린더에 압축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스를 사용해서 챔버의 압력을 맞출 수는 있지만 그건 도박입니다. 압력이 증가하면 다이브 구획 내 산소 분압도 증가하게 됩니다. 110m 깊이에서는 주변 압력이 12기압입니다. 13.5%의 산소는 분압이 1.6기가 됩니다. 대원들은 다이브 구획에서 이렇게 높은 산소 분압으로 산소를 호흡해야 합니다. 수면 위에서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는 산소 분압이 0.2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견딜 수 있는 최대 산소 분압은 1.6입니다. 닥터 영블러드, 다이빙 생리학 전문가이자 지원 선박 시 다이버에 탑승해 있는 분은 그 산소 분압에서 2시간 이상 노출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는 그 시도를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만약 그들이 잠수를 시도했지만 선박을 풀지 못하고 잠수 구획에서 기다려야 한다면 수면 위의 구조대원들은 그들을 구출할 시간이 단 2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락아웃 다이빙을 시도하지 않기로 결정한 직후 약 10시 30분경 맨지스는 조종사 구획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는 다이버에 알린 뒤 이산화탄소 제거 장치를 점검합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작동 중이던 유일한 팬 모터마저 이제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이산화탄소 제거 장치는 베럴라임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 용기를 통해 공기를 불어넣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베럴라임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팬은 단순히 공기를 베럴라임을 통과시키며 이산화탄소 흡수를 촉진합니다. 팬이 없으면 이 장치는 작동하지 않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독성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빠르게 치명적일 수 있지만 맨지스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는 셔츠를 벗고 스크러버에서 배럴 라임을 꺼내 셔츠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는 라임이 가득 담긴 셔츠를 조종석의 에어컨 팬 앞에 들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잃어버린 이산화탄소 스크러버를 대신할 인공 스크러버를 만듭니다. 이런 임시방편이 없었다면 이산화탄소 수치는 독성이 되고 결국 치명적 수준까지 올랐을 것입니다. 만약 COE 수치가 올라가면 산소 마스크를 통해 호흡할 수 있는 비상산소 공급 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소 공급이 한정되어 있어 그 상황에 의존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종석에는 몇 시간 분량의 공기만 남아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11시 30분에 맨지스는 시 다이버회 조종석의 이산화탄소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은 맨지스의 티셔츠를 배럴 라임 예비 캐니스터와 교체하여 더 영구적인 해결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맨지스는 혹시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원래 캐니스터에 있던 배럴 라임을 따로 보관합니다. 수면 위에서는 구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오쯤 시 다이버호의 작은 보트가 V라인을 시링크까지 내리려고 시도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해군 잠수부들이 도착 즉시 그 라인을 통해 조난 선박에 바로 접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트링거를 최대한 정확하게 위치시키고 잠수부들을 내려보내야 하는데 100m가 넘는 깊이의 바다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리를 표시하는 부표 라인이 있지만 그 라인은 시링크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베리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고 있고 그 남쪽에 시링크가 있다는 것도 알지만 정확한 위치를 잡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확한 위치가 필요합니다. 트링거호의 잠수부들은 수면 공급 가스를 사용할 것입니다. 즉, 그들과 함께 내려가는 긴 호스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들이 잘못된 위치로 내려가면 100m 길이의 호스를 물속에서 끌고 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쁜 경우 배리오 위에 착지하면 공급 라인이 선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시 다이버호에 보트가 줄을 내리려고 하지만 배리호를 표시하는 줄이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키웨스트에 있는 해군 지휘관들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있는 미 해군 잠수함 개발 그룹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연락합니다. 그들은 지원 인원과 장비와 함께 이동식 다이빙 벨을 준비하여 항공편으로 키웨스트에 보내기로 합니다. 다이빙 벨은 트링거호의 잠수부들이 선박 구조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대안이 됩니다. 다이빙 벨 출발 직전 트링거호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닥터 영블러드와 잠수 지원선 씨, 다이버에 탑승한 지원팀은 C링크의 이산화탄소 정화 장치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합니다. 이 정화 장치는 C링크가 구조될 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선내 온도가 섭씨 20일 도로 유지된다는 가정에 그들은 조종석은 42시간 다이브 구획은 61시간 버틸 수 있다고 계산합니다. 상황이 긴박하긴 하지만 적어도 그들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16시 15분이고 C링크는 해저에 6시간 반 동안 갇혀 있습니다. 트링거가 도착한 이후로 계속해서 C링크 위에 정확하게 위치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맨지스가 볼 수 있도록 조명을 물속에 내리며 잠수정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맨지스는 트링거가 볼 수 있도록 C링크의 조명을 깜빡입니다. 서로를 발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해안 경비대 보고서에 따르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확하게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링거는 C링크의 위치 위에 4점 계류를 설치하기 위해 조종을 시작합니다. 잠수부를 내려보내려면 4점 계류의 안정성이 필요하지만 그걸 설치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20시 15분 트링거는 배리호를 표시하는 부표선 10m 이내의 계류를 완료합니다. 위치가 정확하길 바라고 잠수부들이 C링크 가까이에 내려가길 기대합니다. 트링거의 잠수부들이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동안 C링크의 잠수 구획에 이산화탄소 제거 장치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구획 내부의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화학약품인 베럴라임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크게 감소합니다. 알루미늄 잠수 구획의 온도가 파일럿의 아크릴 구획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안경비대 보고서에 따르면 잠수 구획의 온도는 섭씨 7도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바지와 티셔츠를 입은 남성들은 추위에 시달리고 있고 베럴라임도 빠르게 효과를 잃고 있습니다.
수면 위에서는 섭씨 21도를 기준으로 공기 공급량을 계산했습니다. 베럴라임이 작동을 멈추면 시링크 내의 이산화탄소가 독성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고압 실린더에서 나오는 마스크 공급 산소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해안경비대 보고서에서는 정확히 산소가 얼마나 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것은 제한된 공급입니다. 2200 시경 스토버와 클레이튼은 그들의 이산화탄소 정화기 안에 있는 베럴라임이 모든 효력을 잃었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2225C에 그들은 산소 마스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해안경비대 보고서에 따르면 다이브 구획 내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함에 따라 다이브 구획의 내부 압력도 약 2기압까지 상승합니다. 압력은 계속 상승하여 22시 45분에는 3기압에 도달합니다. 남자들은 압축 산소통에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고압 산소통에서 다이브 구획으로 가스가 이동하면서 다이브 구획의 압력이 증가합니다. 트링거호의 2명의 헬멧 잠수부가 남자들을 찾기 위해 110m 하강을 시작합니다. 96m 깊이에서 그들은 시링크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베리어 옆에서 물속에 있는 시링크를 볼 수 있고 무언가에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선박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지만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길은 베리어의 잔해에 막혀 있습니다. 레이더 안테나처럼 보이는 것이 다른 장애물들과 함께 그들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면 공급 가스 라인으로는 장애물을 통과할 수 없어서 남자들에게 접근해 그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면 자신들이 얽힐 위험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잠수를 중단하고 수면으로 돌아옵니다. 트링거호의 잠수부들이 감압 정지를 하며 천천히 상승하는 동안 시 다이버 지원선의 승무원들은 락아웃 다이브의 가능성을 다시 논의합니다. 하지만 그 논의는 잠깐에 그칩니다. 다이버 구획에 있는 스토버와 클레이튼은 시링크를 떠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 다이버호의 승무원들도 그들의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23시 11분 다이버 구획에 산소 공급이 모두 소진됩니다. 스토버와 클레이튼은 선미에 있는 헬륨과 산소 혼합, 가스 공급 장치로 전환합니다. 트링거호 다이버들이 천천히 수면으로 돌아오는 동안 선박은 다음 다이빙을 위해 위치를 재조정합니다. 바다 아래 시링크의 다이브 구획 내 압력이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자정이 되자 압력이 10기압에 도달하고 0시 15분에는 주변 수압과 같은 12기압에 도달하면서 해치가 열립니다. 팀은 록아웃 다이빙 재진행을 논의했습니다. 해안경비대 보고서에는 이 대화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시다이버의 지휘진이 이제 꽤 절박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토버와 클레이튼을 설득해 다이빙을 시키려 했을 것입니다. 에드윈 링크는 그것이 아들과 스토버를 구할 유일한 희망이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산소가 풍부한 가스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게 다 떨어지면 이산화탄소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은 두 남자가 다이버 구획에 있을 때 록아웃 다이빙을 제안했으나 해안경비대 보고서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너무 추워 시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시다이버의 지휘진은 시링크에 있는 두 남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트링거 회소의 잠수 구조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0시 30분 맨지스가 트링거호가 자신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도우려는 동안 다이브 구획에 있는 남성들과의 통신이 두절됩니다. 그는 트링거호 아래에 매달린 조명을 보며 위치를 잡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이브 구획에 있는 남성들에 대해 알려진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0시 30분 이후로 연락이 끊겼지만 그들이 의식을 잃었는지 통신 장비가 멈췄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두 남성이 서서히 무력해져서 그들에게 연락을 시도해도 반응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의 산소 수치가 어느 시점에 의식을 잃을 정도로 떨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18일 01시 12분에 맨지스는 스토버와 클레이튼 링크가 둘 다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고 수면 위로 보고합니다. 두 남자는 이제 이산화탄소 중독을 겪고 있습니다. 트링거에서 온 잠수부들이 신속하게 도착한다면 그들을 구할 수 있는 희박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드윈 링크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 아래 100m 해저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관심은 조종석에 있는 두 남자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들의 아크릴 버블은 잠수부 구획보다 단열이 더 잘 되어 있지만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산화탄소 정화기에 베럴라임이 작동을 멈출 것입니다. 그러면 맨지스와 믹도 비상산소 공급 장치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13분이 지나고 01시 35분에 트링거호의 잠수부들이 두 번째로 C링크로 잠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닥에 도달하는데 8분이 걸립니다. 그들은 맨지스에게 하강을 완료했다고 보고합니다. 맨지스는 잠수부들의 불빛을 찾기 위해 해저를 살펴봅니다. 조종석에 있는 맨지스와 믹에게 점점 커져가는 공황 상태를 상상해 봐야 합니다. 그들 뒤쪽 칸에서는 동료들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토버와 클레이튼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같은 운명이 닥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맨지스는 잠수부들이 C링크에 충분히 가까이 도착해 구조가 가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다이브 칸의 사람들을 신속히 수면 위로 올릴 수 있다면 그들 또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바라보지만 그들의 불빛을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잠수부들은 배리오의 잘못된 쪽에 도착했고 그들은 잠수를 중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잠수 도중에 이동식 다이브 벨이 도착합니다. 이 장비는 캘리포니아에서 키웨스트로 항공 운송된 후 지원 선박에 실려 현장으로 이동되었습니다. 6월 18일 02시 45분에 트링거호로 옮겨집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다이브 벨이 준비되고 06시 05분에 C링크까지 잠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두 명의 다이버가 벨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85m까지 내려간 후 배를 거점으로 다이빙을 시작합니다. 한 명의 다이버가 벨에서 나갑니다. 그는 즉시 강한 해류에 휩쓸립니다. 해류가 너무 강해서 그의 엄빌리컬이 엉키게 되고 더 이상 하강할 수 없게 됩니다. 그가 스스로를 풀고 벨로 돌아오는데 15분이 걸립니다. 그들은 시도를 중단하고 배를 수면 위로 올립니다. USS 엠버잭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구조대원들은 차트를 확인한 후 조류가 밀물과 썰물에 따라 변한다는 것과 다음 정조가 대략 12시쯤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몇 시간 더 지연이 발생합니다. 09시 51분의 구조팀은 조명을 부착한 배를 잠수부 없이 다시 내려보내 다음 잠수를 위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합니다. 배를 내릴 때 조류가 배를 난파선 쪽으로 밀어 벨이 끼어버립니다. 더 이상 배를 내리거나 올릴 수 없습니다. 구조팀은 다시 모여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12시 40분 USS 엠버자에게 탑재되어 도착한 페리 큐브마린이라는 잠수정이 C링크를 찾기 위해 내려보내집니다. 소나가 작동하지 않아 1시간 반 후에 다시 수면 위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 잠수정은 C링크를 찾지 못했고 C링크는 30시간째 갇혀 있습니다. 잠수부 칸에 있는 두 남자 스토버와 클레이튼 링크는 이제 13시간 넘게 반응이 없습니다. 페리 큐브마린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직전 인양선 AB 우드 2호가 바다에 도착합니다. 우드 5가 도착하자마자 조종석에 있던 배럴라임이 모두 소진되어 두 남자는 산소 마스크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산소는 몇 시간뿐입니다. 맨지스와 믹 역시 스토버와 클레이튼 링크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이제 희망은 새로 도착한 우드회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 배에는 수중 카메라가 장착된 ROV가 있어 수면 위의 인원이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장비를 C링크까지 내리면 어떻게 할지 판단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드호는 도착한 지 약 1시간 반 뒤 오후 3시가 조금 지난 시각에 ROV를 투하합니다. 그들은 ROV에 달린 카메라를 내리는데 성공하고 처음으로 C링크가 처한 공영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드호의 승무원들은 C링크의 우연 쪽에 걸린 케이블을 볼 수 있습니다. 영블러드 박사와 C다이버호의 승무원들이 따뜻한 수온을 기준으로 배럴라임이 얼마나 빨리 소모될지 잘못 계산했기에 그는 이제 조종실에 호흡 가능한 공기가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구조팀은 위험한 계획을 씁니다. 그들은 ROV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려 4갈래 갈고리를 3m 길이의 강철 케이블에 연결한 뒤 다시 아래로 내립니다. 카메라의 안내를 받아 그들은 갈고리 중 하나를 C링크에 거는데 성공합니다. 맨지스는 갈고리가 걸리는 것을 보고 16시 41분에 이를 수면 위로 보고합니다. 수면 위에서는 우드호가 이제 케이블 끝에 C링크가 연결된 ROV를 윈치로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잠수정이 가파른 각도로 기울어지는데 이는 난파선에 걸린 스냅 훅이 우연 뒤쪽 모서리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케이블을 잡고 있던 스냅 훅이 열리면서 그들을 해저에 붙잡고 있던 케이블이 풀려나갑니다. 라인이 감기면서 C링크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단 12분 후인 16시 53분 시링크가 마침내 맑은 공기 속으로 들어올려집니다. 맨지스와 믹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잠수부의 구획과 마찬가지로 맨지스와 믹이 산소 탱크에서 숨을 쉬기 시작했을 때 조종실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면 위로 오른 뒤 그들은 트링거함 제갑 챔버로 이동합니다. 그들의 감압은 17시 15분에 시작됩니다. 구조대원들은 이제 스토버와 클레이튼 링크에게 집중합니다. 둘은 의식을 잃었지만 희박하게나마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링크를 시다이버 호 쪽으로 끌고 가서 배 위로 들어 올립니다. 다이브 구에게 창을 통해 스토버와 클레이튼 링크를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징후는 없고 대원들에게서 응답이 온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쨌든 소생을 시도할 것입니다. 시다이버 호는 트링거 함 옆에 붙어서 배에서 압축 공기 호스를 받습니다. 이 호스를 사용해 다이브 구획이 아직 압력이 남아있을 때 내부의 공기를 배출합니다. 그들은 알루미늄 구획의 측면에 뜨거운 물을 뿌려 내부 온도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살아있다면 공기와 따뜻함이 소생시켜줄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두 남자는 잠수 구획 안에 남아있고 그곳은 숨 쉴 수 있는 공기로 채워지며 따뜻해집니다. 18시 45분에 ROV와 카메라를 사용해 엉켜있는 다이빙 배를 회수합니다. 맨지스와 믹은 19시 15분에 감압을 마치고 의학적으로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23시에 다이빙 벨이 풀려 트린저 위로 들어 올려집니다. 모든 장비가 정리되었고 C링크에 잠수 구획에 있는 스토버와 클레이튼 링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안전합니다. 14시간이 지나도 두 남자에게서 생명의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선상에 있던 의사들은 두 남자 모두 사망했다고 선언합니다. 환기와 온수 공급이 중단되고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구획의 감압을 시작합니다. 부검 결과 두 남자 모두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